2년은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 없는 이 주가 그 2년보다 더 길더라고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는 하루가 다 비슷했습니다. 밥솥을 열어도 먹을 게 없고 지금은요? 텔레비전 소리만 켜둔 채 집안이 너무 조용해지는 걸 견디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 늦가을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처럼 먼저 보내본 사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떤 표정을 짓고 사는지 알아보는 사람. 처음엔 그냥 문자 몇 통이었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날씨가 춥네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하루에 기다리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딸은 아직 너무 이르다고 했고 아들은 시간을 더 두자고 했습니다. 거기에 연금 문제, 상속 문제까지 얽히더군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요. 그런데도 이상했습니다. 포기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없는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처럼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는 올해 67살입니다. 이름은 박상철입니다. 42회를 함께 산 아내 명순이는 2년 전 가을에 세상을 떠났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아침에 나란히 밥을 먹었는데 점심도 되기 전에 쓰러졌어요. 저는 그때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안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뭔가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명순이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119를 불렀고 응급실로 갔고 사흘을 버텼지만 결국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명순이가 가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사흘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마당에 있었던 것이요. 안에서 쓰러지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이. 내가 거기 있었으면 달랐을까? 아니, 다를 게 없었겠죠. 뇌졸중이었으니까. 근데 그 생각이 자꾸 왔어요. 이유 없이. 장례를 치르고 아이들이 다 돌아간 뒤에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았습니다. 명순이가 앉던 자리가 그대로였어요. 밥그릇이 그대로였고 수저가 그대로였고 창가에 놓아뒀던 화분도 그대로였습니다. 물을 줘야 살 텐데 하면서도 자꾸 잊어버렸어요. 그 화분이 마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혼자라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명순이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명순이가 돌보던 것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나도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이들은 명절에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전화도 했습니다. 미영이는 목소리가 늘 바빴어요. 아버지 밥 드셨어요? 주무셨어요? 하고 묻는데 답을 듣기 전에 말을 이어갔습니다. 바빠서 자주 못 가 죄송해요 하는 말이 인사였어요.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필요한 게 뭔지 말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은 항상 켜놓았습니다. 소리가 있어야 했거든요.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켜놓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소리가 있어야 집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니까요. 어느 저녁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하나 사왔어요. 뚜껑을 뜯어서 창가에 앉아 먹는데 아랫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와, 배고파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뭐 먹어? 하는 소리도요. 저는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더 먹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 2년을 그렇게 버텼어요. 버텼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살았다는 말은 좀 다른 것 같아서요. 병원에 한번 갔어요. 무릎이 좀 아파서요. 의사가 혼자 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네 했어요. 혼자 사시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넘어지면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었어요. 의사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기철이 전화가 왔던 날은 명순이가 떠난 지 꼭 2년 되던 가을이었어요. 야, 이번 주 토요일에 동창회 있다.
너 나와.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귀찮았거든요. 명순이 얘기 나올 것 같고 눈물 보일 것 같고 무엇보다 왁자지껄한 데 앉아서 혼자 조용히 있는 것, 그게 두려웠습니다. 근데 기철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박상철, 집에서 혼자 꼭꼭 숨어 있다가 그냥 늙어 죽을 거야? 명순이가 그걸 바라겠냐? 명순이라는 이름을 기철이 입에서 들으니까 이상하게 발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남방을 꺼내 입고 거울을 한번 봤어요. 얼굴이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백발이 많아졌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볼이 좀 꺼진 것 같았어요. 2년 사이에 이렇게 됐나? 동창의 장소는 시내 한정식 식당이었어요. 들어가니까 벌써 15명쯤 와 있었습니다. 다들 늙었어요.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요. 기철이가 저를 보자마자 박상철 왔다 이놈 하면서 어깨를 쳤습니다. 반갑다며 악수하고 앉았는데 맞은편에 낯선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혼자 조용히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기철이가 귓속말로 말했어요. 저분은 이번에 새로 나온 분이야. 순자 씨라고. 작년에 남편 잃었대. 우리 동창 이종석이 처제분이야. 저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어요. 식사가 시작됐고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들었는데 그 순자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고 가끔 웃고 누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근데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웃고는 있는데 눈이 안 웃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표정과 눈이 따로 노는 사람. 저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가 2년 동안 그 표정을 짓고 살았으니까요. 식사가 끝날 무렵 이종석이 저를 불러서 소개를 했어요. 형, 제 처제예요, 순자 씨. 저는 박상철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윤순자입니다. 짧은 인사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탔는데 이상하게 그 얼굴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잘 몰랐어요. 다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한번 소개받은 얼굴일 뿐인데.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기철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순자 씨가 네 연락 좀 물어보더라. 줘도 되냐? 저는 잠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기철이가 웃었습니다. 글쎄, 뭐 그냥 반가웠나 봐. 줄까 말까? 저는 잠시 창밖을 봤어요. 늦가을이었고 나뭇잎이 거의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줘.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잠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이틀 뒤에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윤순자입니다. 기철씨 통해서 연락처 받았어요. 실례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핸드폰을 내려놨다가 다시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다가 이 나이에 문자 하나를 이렇게 고민하나 싶었어요.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걸 왜 이렇게 신중하게 고민하는 건지 그게 또 마음에 걸렸어요. 결국 이렇게 썼어요.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박상철입니다.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문자였어요. 날씨 이야기, 밥은 먹었냐는 이야기. 아무 내용도 없는 말들인데 그 말들이 하루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생겼어요. 뭔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2년 동안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좋았습니다. 근데 좋은 것과 동시에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이 감정이 뭔지 제가 스스로 잘 몰랐거든요. 3주쯤 지났을 때 순자 씨가 먼저 말했어요. 저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67에 이게 뭔 감정인가 싶었는데
그래도 화끈한 건 화끈한 거더라고요. 그러겠습니다. 만났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둘이 컵을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이렇게 어색하게 있다가 헤어지겠구나 싶었는데 순자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언제부터 혼자 사셨어요? 2년 됐어요. 저도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이상하게 조금 풀렸어요. 서로 같은 데 있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아서. 저는 명순이 이야기를 했어요. 뇌졸중이었다고, 갑작이었다고. 순자 씨는 폐암이었다고 했어요. 1년 투병했다고. 말없이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말하면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대답했어요. 명순이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괜히 미안해졌어요. 명순이한테. 근데 동시에 이게 또 뭔지 모르겠는 감정이었습니다. 미안한 것도 맞고 설레는 것도 맞고 두 감정이 같이 있는데 어디에 발을 딛고 서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걸 모른다는 게 조금 두려웠습니다. 커피를 다 마셨는데도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 넘게 앉아 있었어요. 나오면서 순자 씨가 말했어요. 오늘 오랜만에 많이 웃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그 말이 내내 맴돌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보면서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한 번 왔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그때는 그렇게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이어졌어요.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어느새 일주일에 2번. 밥을 같이 먹고, 공원을 걷고, 시장을 같이 가고. 만나는 날이면 면도를 꼼꼼히 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골라 입냐 싶으면서도 입다 벗다 또 입었어요. 어느 날 제가 미역국을 끓였어요. 혼자 먹으면서 이걸 순자 씨한테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든 순간에 이게 달라졌구나 싶었어요. 혼자 있는데 누군가를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진 것.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좋다는 감정 한편에 뭔가가 자꾸 걸렸어요. 명순이랑 이렇게 했었는데 명순이가 가고 얼마나 됐다고. 그 생각이 드는 게 싫지 않았어요. 근데 드는 게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넉 달쯤 지났을 때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준비를 했는데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그냥 이렇게 친구로만 보기가 어렵습니다. 잠깐 침묵을 흘렀어요. 순자 씨가 컵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67에 이게 뭔가 싶었는데 손이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기뻤어요. 근데 기쁜 것과 동시에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어느 구석에서 왔습니다. 아이들이 알면, 주변이 알면. 그 생각을 누르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는 그렇게 누를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1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미영이가 집에 왔습니다. 어버이날이라며 케이크를 사왔는데 제 핸드폰을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이 문자 누구예요? 화면에 순자 씨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아는 분.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여자분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 됐습니다. 아버지, 미영이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그 목소리 톤이 어릴 때부터 뭔가 단단히 화났다는 신호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오가는 게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냥 아는 분이야.
미영이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아직 3년도 안 됐어요. 알아. 그런데 벌써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그냥... 미영이가 일어났어요. 저 이건 못 받아들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분이랑 뭔가를 더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저 아버지랑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영이는 케이크를 식탁에 두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케이크를 한참 바라봤어요. 크림이 예쁘게 얹혀 있었습니다. 딸기가 올라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현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영이가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행복하시면 좋겠는데,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시면 안 될까요? 엄마한테 예의도 있고, 또 저희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요. 현수는 그나마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결국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됐습니다. 아이들 말이 맞는 걸까? 아직 3년도 안 됐는데 내가 너무 급한 건가?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화를 내기 전부터 그 물음은 제 안에 있었어요. 미뤄뒀던 것 뿐이었습니다. 근데 혼자 사는 인연이 나한테는 얼마나 길었는지를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하루에 말 한마디 못하는 날이 열흘씩 이어지는 게 어떤 건지, 밥을 먹다가 너무 고요해서 숟가락 소리가 방 안에서 울리는 게 어떤 건지, 아무도 없다는 게 어떤 건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 주방에 물을 마시러 갔어요. 불을 안 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냉장고 불빛만 켜졌습니다. 달걀 몇 개, 두부 한 모, 고추장이 전부였어요. 명순이가 있을 때는 냉장고가 항상 꽉 차 있었는데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그냥 주방에 서 있었어요. 한참을. 아이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새벽에 혼자 서서 냉장고 앞에 있는 아버지를 아이들이 알기나 할까? 이 어두운데 불도 안 켜고 서 있는 아버지를.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어요. 미영이한테 화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현수한테 서운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고 그냥. 한참 울다가 물 한 잔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덮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 씨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복잡한데 끌어들이는 것 같아서. 그분은 그냥 좋은 사람인데. 그리고 그 생각 바로 뒤에 이런 생각이 또 왔어요. 내가 옳게 하고 있는 건가? 자책이 왔어요. 그런데 자책하면서도 포기가 안 됐어요. 두 감정이 번갈아 왔는데 그 어느 쪽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순자 씨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반대해요. 순자 씨가 조용히 듣더니 말했어요. 우리 아들도요? 재현이도요? 네.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38, 대전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오려는 바람이었어요. 상철 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순자 씨가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있잖아요. 순자 씨가 앞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또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다는 게 저한테는 그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결론을 내리지 않고. 바람이 불었고 벤치 앞에 낙엽이 굴러갔습니다. 저는 그 낙엽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건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3달쯤 지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할지 말지의 문제가 먼저 나왔어요. 순자 씨한테는 유족연금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이었거든요. 매달 75만 원. 근데 재혼을 하면 유족연금이 끊긴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제가 받는 국민연금은 월 92만 원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내고 공과금 내고 식비 내면 빠듯한 금액이에요.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상철 씨, 저는 그 75만 원이 없어지면 많이 빠듯해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제 92만 원으로 둘이 사는 건 쉽지 않다는 말이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하지 말까요? 그냥 같이 살면 어떻겠어요? 사실혼이요? 뭐 그런 식으로? 순자 씨가 잠깐 생각했어요. 아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구나. 두 사람이 좋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이 들었으면 그냥 서로 좋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돈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75만 원이라는 숫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있어도 그 숫자가 끊기면 먹고 살기가 달라지는 나이. 그 앞에서 저는 씁쓸했습니다. 사랑보다 먼저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게, 이 나이에 이런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게. 미영이가 다시 왔어요.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더 굳어 있었어요. 식탁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분이랑 결혼하시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저희 집 이야기 좀 해도 돼요? 이야기해. 아버지, 이 아파트요. 상속 문제가 생겨요. 법적으로 재혼하시면 그분도 배우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상속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재산 분리 이야기, 혼전 계약서, 상속 포기 각서 같은 거 해 놓아야 한다고요. 각서? 저는 그 말을 천천히 반복했어요. 법적으로 현명한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순자 씨 얼굴이 먼저 떠올랐어요. 2년 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한테, 처음 만나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온 사람한테 그 서류를 내밀면 어떨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겠냐고.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쉽지 않구나. 이 나이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구나. 집에 딸린 숫자들, 뒤에 달린 이름들이 다 따라오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왜 아직 있는 걸까? 그 마음이 식지 않는 게 저한테는 그게 답이었습니다. 미영이가 돌아간 뒤에 저는 한참 앉아 있었어요. 창가에 명순이 화분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말라버린 채 그대로였어요. 저는 그 화분을 2년 동안 치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명순이가 마지막으로 손댄 것이라서요. 그걸 치우면 뭔가가 끊기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화분을 들었어요. 그리고 베란다 구석으로 옮겼어요. 미안했습니다. 근데 했어요. 다음날 순자 씨를 만났어요. 저는 미영이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말하면 상처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순자 씨가 먼저 꺼냈어요. 재현이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어제. 저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재혼하면 아버지 유산 정리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시골에 땅이 있었어요. 아직 명의가 재현이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어서. 순자 씨가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런 말하는 게 서운하진 않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 씨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서운하죠. 근데 어떡해요. 자식인데. 이해한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원을 걸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걸었습니다. 겨울 기온이 짙어지고 있었어요. 낙엽이 다 떨어진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걷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이게 계속될 수 없을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일이 터진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재현이가 순자 씨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번엔 말이 달랐어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분이랑 계속 만나시는 건 좋아요. 근데 법적으로 결혼은 안 됩니다. 유족연금도 끊기고 아버지 유산 정리도 안 됐고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다는 말. 순자 씨가 저한테 그 전화 내용을 전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재현이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서럽냐고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손을 잡았어요. 순자 씨가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내 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어요. 2년 동안 혼자 살면서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또 혼자가 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없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 차이를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 뒤 1달이 정말 힘들었어요. 만남은 계속됐지만 대화 주제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밥 먹고 산책하고 웃고 그랬는데 이제는 만나면 어떻게 할 건지를 계속 이야기하게 됐어요. 법적으로 하냐 말냐, 연금 문제를 어떻게 하냐, 아이들을 어떻게 설득하냐. 만나면 좋은데 헤어지고 나면 그 이야기들이 남아서 무거웠어요. 어느 날 저녁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순자 씨가 말했어요. 상철 씨,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지금 이 상황이 많이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만날 때는 좋은데 헤어지고 나면 걱정이 너무 많아요. 재현이 눈치도 봐야 하고 연금 계산도 해봐야 하고. 순자 씨가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어요. 순자 씨, 저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네, 저도 힘들어요. 근데 이걸 감당 못해서 못하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순자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감당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를 아직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를. 저도 그래요. 우리는 또 한참 말이 없었어요.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급했나? 2년을 외로워하다가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거기서 다 해결이 될 것처럼 생각한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다가 아니다 싶었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외로운 건데 사람이 아니면 어디서 위로를 찾아요? 그 답을 저는 그날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못 찾은 채로 2주가 지났어요. 순자 씨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하지 않았어요. 첫 주는 그냥 기다렸어요. 곧 연락이 오겠지 싶었으니까요. 둘째 주부터는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 조용함. 2년 동안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느끼니까 달랐어요. 전에는 그냥 조용했는데 이제는 조용한데 뭔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냥 외로운 것과 그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 열흘째 저녁이었어요. 저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아이들 말을 들었어야 했나? 2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급하게 움직인 건가? 명순이한테 너무 빨리 등을 돌린 건가? 그 생각들이 한꺼번에 왔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생각이 왔어요. 아니다. 혼자 사는 인연이 어떤 건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왜 그 판단에 따라야 하나? 두 생각이 번갈아 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자책하는 밤이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는 밤이었어요. 아이들이 반대하는 게 첫 번째 위기였다면 이건 제 안에서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묻는 거. 이게 맞나? 내가 옳게 하고 있나? 그 물음이 가장 힘들었어요. 열흘째 되던 날 저는 혼자 시장에 갔습니다. 두부 한 모, 달걀 한 판, 콩나물 한 봉지를 샀어요. 계산하고 나오는데 앞에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두 분 다 허리가 굽었고 걸음이 느렸어요. 손만 잡고 말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없는데 그냥 손만 잡고 걷는데 두 분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명순이랑 장을 보고 나오면서 그렇게 걸었어요. 말없이. 그 손이 차가워지던 날을 기억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두부를 부쳐서 간장에 찍어 혼자 먹었어요. 먹다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문자를 썼어요. 순자 씨, 밥 드셨어요?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답장이 왔어요. 네, 방금 먹었어요. 오래 연락을 못했네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 말을 쓰다 지웠어요. 다시 썼다가 또 지웠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냈어요.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시 뒤에 답이 왔습니다. 언제요? 내일요. 알겠어요. 다음날 우리는 처음 만났던 카페에 갔어요. 순자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커피를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앉았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말이 있었는데 막상 앉으니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상철 씨, 하실 말씀 하세요. 순자 씨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저, 이 2주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저도요. 아이들 반대도 있고, 연금 문제도 있고, 재산 문제도 있고, 다 있어요.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걸 다 해결할 방법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이건 알겠더라고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 2주가 제가 만나기 전 그 2년보다 더 길었어요. 순자 씨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혼자 사는 2년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순자 씨가 없는 2주가 더 길었어요. 그게 뭔가를 말해주는 것 같아서. 순자 씨가 잠깐 눈을 내렸어요. 저도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충분했어요. 우리는 거기서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법적 결혼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연금 문제가 있고 아이들 상속 문제가 있고 다 현실이니까요. 대신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법 밖에서.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60 넘은 노인 둘이 그게 뭔가 싶겠죠? 근데 그게 우리가 찾은 방법이었어요. 아이들한테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미영이한테 말했어요. 법적으로 결혼은 안 할 거야. 근데 같이 살 거야. 아빠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 미영이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그분이 좋으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미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으시면 저도 더 뭐라 하기 어렵네요.
그게 다였어요. 허락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이해를 바랄 수는 없으니까요. 순자 씨가 이사를 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이불 하나, 작은 서랍장, 그리고 화분 2개. 화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창가를 바라봤습니다. 베란다 구석으로 옮겨놓은 명순이 화분이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 화분을 창가에 놓았어요. 초록색이었어요. 싱싱했습니다. 미안했어요, 명순이한테. 근데 이 화분에 빛이 들어야 살 테니까. 그게 저한테는 뭔가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사는 것들한테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 같이 사는 첫날 밤, 저는 잠이 잘 왔어요. 옆방에서 불 끄는 소리가 들렸고 집안에 사람 있는 기척이 느껴졌었어요. 그것만으로 달랐습니다. 그것만으로 집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물론 쉽지 않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생활 방식이 달랐어요. 저는 대충 쓸고 마는데 순자 씨는 가구 밑까지 닦았습니다. 저는 밥을 될 대로 하는데 순자 씨는 간을 꼭 맞추려 했어요. 작은 것들이 부딪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순자 씨가 채널을 바꿨어요. 저는 야구를 보고 있었는데 야구 안 보세요? 재미없어요. 그 말에 살짝 짜증이 났어요.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얼굴에 나왔나 봐요. 아, 몰랐어요. 다시 돌려드릴까요? 괜찮아요. 그냥 봐요. 근데 야구를 보면서도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이 사람이 불편한 건 아닌지, 내가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처음에는 피곤했습니다. 명순이랑 살 때는 뭘 봐도 신경을 안 썼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명순이랑도 처음에는 그랬겠죠? 42년 전에는. 다 익숙해진 거지 처음부터 편했던 건 아니었으니까. 어느 날 제가 국을 끓였는데 좀 싱거웠어요. 순자 씨가 소금을 좀 더 넣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쪽이 찔렸습니다. 맞아. 명순이도 내가 끓이면 항상 슴슴하다고 했었지. 그 생각에 속으로만 웃음이 났어요. 그 생각이 들자 조금 느긋해졌습니다. 또 한 번 부딪힌 날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 저녁 8시에 자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순자 씨는 밤이 긴 사람이었습니다. 11시, 12시까지 불을 켜놓고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침실 문을 닫아도 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저는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참았어요. 같이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말을 하면 불편하게 할 것 같아서. 2주쯤 그렇게 참았을 때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4시쯤이었어요.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왔더니 순자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데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순자 씨, 왜 앉아요? 순자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죄송해요. 깨웠죠? 아니에요. 저는 옆에 앉았어요. 잠이 자주 안 와요? 네. 혼자 있으면 새벽에 꼭 한 번은 깨요. 남편 생각이 나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입원해 있을 때 저 매일 새벽에 깼어요. 병원에 전화라도 해야 하나, 지금 어떻게 됐나. 그게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 순자 씨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1년이 어디 갔나 싶어요, 가끔.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뭐가요? 명순이 쓰러지던 날 마당이 있었거든요. 안에서 쿵 소리가 났는데 처음엔 뭔가 떨어진 줄 알았어요. 네, 그 소리가 가끔 들려요. 꿈에서. 우리는 그렇게 새벽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말이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그 뒤로는 불편한 말을 좀 할 수 있게 됐어요. 불 좀 꺼줄 수 있어요? 자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순자 씨도 말했어요. 새벽에 혼자 나와 있어도 놀라지 마세요. 가끔 그래요. 알겠어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서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명순이랑 42년을 살면서 익힌 게 그거였습니다.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 순자 씨와 그걸 다시 처음부터 하고 있었어요. 늦게, 천천히. 재현이가 왔어요. 설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뭘 준비해야 하나, 어떻게 맞이해야 하나. 순자 씨는 아침부터 음식을 했어요. 잡채를 볶고 전을 부치고 저는 옆에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냥 앉아 계세요. 다 됐어요. 저는 앉아서 순자 씨가 일하는 걸 봤습니다. 능숙하게 움직이는 손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잘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요. 남편이 음식에 까다로워서. 웃으면서 말했는데 그 안에 27년이 들어 있었어요. 저도 명순이가 없고 나서 음식이 어렵더라고요. 뭘 해도 맛이 없어요. 혼자 먹으니까요. 맞아요. 그 짧은 말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재현이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상철입니다. 재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가 커피를 내왔어요. 셋이 앉았습니다. 잠깐 난 날씨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에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때 재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재현이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 혼자 계실 때 많이 힘드셨거든요. 제가 멀리 있어서 자주 못 와서. 알고 있어요. 재현이가 잠깐 뜸을 들였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반대도 허락도 아니고 그냥 잘 부탁한다는 말. 이 아이도 어머니가 혼자 사는 것이 걱정됐겠구나.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던 거겠구나.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순자 씨가 옆에서 눈을 닦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날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재현이가 저한테 이것저것 물었어요. 아버지는 언제부터 혼자 사셨어요? 라든지 건강은 어떠세요? 라든지 짧은 말들이었지만 물어본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뭐가요? 재현이한테 잘해줘서.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순자 씨가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상철 씨, 네, 저한테 잘해줘서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나란히. 그게 충분했어요. 미영이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명절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했지만 집에는 안 왔어요. 저도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 미영이도 나름대로 힘들었겠죠. 어머니를 보낸 것도 힘들었을 텐데 아버지가 다른 분을 만난다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저는 이해를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이해해 줄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그 사이에 우리 둘 다 더 늙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5달쯤 지났을 때 미영이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저 그 집에 가도 돼요? 그럼 언제든 와.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와. 토요일에 미영이가 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집안을 둘러봤어요.
커피잔이 2개 있었고 창가에 화분이 생겼고 미영이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풀렸어요. 순자 씨가 차를 내왔어요. 미영이가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먼저 말했어요. 미영 씨, 잘 오셨어요. 제가 많이 부족해요. 잘 봐주세요. 미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날 미영이는 2시간을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하게 앉아서 차만 마시다가 나중에는 순자 씨랑 조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뭘 이야기했는지는 자세히 안 들었어요. 주방에서 물을 마시다가 들려온 말 하나는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반찬이 뭔가요? 순자 씨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아직 다 모르는데요. 2분은 잘 드시더라고요. 미영이가 웃었어요. 짧게. 저는 주방에서 그냥 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가면서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충분했어요. 봄이 왔습니다. 어느 아침에 제가 눈을 떴는데 창밖에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일어나서 주방에 갔더니 순자 씨가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된장을 풀고 있었어요. 됐어요. 내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다 됐어요. 저는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된장국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집에 가득 찼어요. 오랫동안 없던 냄새였습니다. 순자 씨가 상을 차렸어요. 밥과 국과 반찬들. 마주 앉았습니다. 먹기 전에 순자 씨가 창가 화분에 물을 줬어요. 싱싱했습니다. 새잎이 나와 있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국이 따뜻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에서 참새 소리가 들렸어요. 봄 햇살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순자 씨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저는 그 옆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피부에 주름이 있었고 머리에 흰 것이 많았어요. 손도 많이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겠죠? 이상하게 그 손이 좋았어요. 평생을 써온 손이니까요. 그리고 다시 국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순자 씨가 옆에 와서 행주를 들었습니다. 내가 할게요. 같이 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가 씻으면 순자 씨가 닦았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아래 마당에 할머니 한 분이 화분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겨울 동안 안에 들여놨던 화분을 봄이 왔으니 밖으로 내놓는 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화분들이 겨울을 버텼겠구나. 안에 있어도 살아 있었겠구나. 봄이 되니까 밖으로 나오는 거구나. 순자 씨가 베란다로 나왔어요. 옆에 섰습니다. 따뜻하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순자 씨 머리카락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 하나가 달랐어요. 2년 전, 이 베란다에서 저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같은 봄바람이었을 텐데 그때는 그냥 차가웠어요. 지금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오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뜻하면 된 거니까요. 순자 씨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잠깐 더 서 있었어요. 마당에 할머니가 화분 하나를 들어 햇볕 좋은 자리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다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식탁에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타놓은 거였어요. 저는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커피잔을 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집 이야기 채널에는 아직 전해드리지 못한 사연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그 이야기들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